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군요. 김상조 교수가 재벌개혁을 주장한 세월 참 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주장은 그저 이론으로만 취급됐습니다.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벌의 힘은 김상조 주장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만큼 아주 막강했습니다. 재벌들은 그동안 너무 힘이 셌죠. 예. 힘이 센 게 무슨 죄냐. 죄가 됩니다. 그 힘은 정치와 거래하고 결탁한 대가로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재벌을 다 해체하고 회장들 다 구속하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좀 더 공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다 먹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조금 나눠주는 것을 그걸 경제라고 부르는 불공정한 우리 사회를 개선해 주길 바라는 거죠. 진보는 혁명해서 다 때려 엎자고 하는 거라고 그런 공포로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었던 그 프레임 이번 기회에 무너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크게 한 발 나아가면 다음 세대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내딛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김상조 교수의 권투를 빕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원래 취임 초에 인사가 결국 어떤 사람이 이제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화제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유난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깜짝 인사도 있고요. 예. 김상조 교수의 지명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려왔죠. 재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예. 옳게 왔다 이런 분위기겠죠. 예. 네. 그렇게 될 것만 같은데 되고 말았구나. 이런 분위기일 것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에 관해서 삼성이 상징적이니까 더 그런 거죠. 유일하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김상조 교수 저 인터뷰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좀 더 특별하고 예외적이다. 예. 그 법의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혜택 입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흔히 불렸던 그 힘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본인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만들 것인가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재벌이 삼성이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까지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래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지목해 왔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가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 이제 강단에서만 얘기하는데 이분은 예를 들면 삼성에 가서 강연도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그 앞에서 쓴소리도 하십니다. 예. 예.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현장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기업 쪽의 인사들하고 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무에도 강하고 특검에 가가지고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죠. 예. 네, 특검의 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검에 가서 삼성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 적용을 해야 정확하게 문제 삼을 수 있다. 네, 뇌물죄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자, 이 김상조 지금도 검색어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경제개혁연대 소장 교수 지명됐고 또 화제가 된 인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여성 헬기 조종사 출신의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 또한요, 깜짝 인사여서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김상조 교수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이 피우진 예비역 중령 임명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더 훨씬 파격적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고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요.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였고 최초의 보훈처장이었고 관련된 일화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 유방암으로 이제 절제술을 했더니 사실상 강제퇴역을 당했죠. 예, 군에서 강제퇴역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제 피우진 처장 내정자가 이게 왜 장애냐. 네, 소송을 거쳐서 복귀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훈처장, 최초 여성 보훈처장까지 간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인데, 최초를 많이 단 분인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이라기보다 인상적인, 일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근데 장성들이 술자리에 이제, 여군을 불렀다고 해요. 예. 이게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그 일화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그게 저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대요? 예,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일화가 뭐냐면 장성들이 술자리에 여군을 부르자 어쨌든 장성들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중령에게. 그러자 이제 피우진 중령이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면서 여군들을 완전 문장을 시킨 다음에 총기를 다 휴대하고 그리로 보냈다고. 그래서 완전 문장하고 총 들고 갔다고 합니다. 명령하신 병력이 준비된 게 맞죠. 네. 여군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장성들의 시각에서 군인으로 대응한 거죠. 굉장히 잘한 대응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고. 네. 이거는 왜 저는 이 일화를 전해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상남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상여자라는 표현이 탄생해야 된다. 대단한 뭐라고 표현하면 깡이죠. 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사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말은 뭐냐면 이번 정권이 상징을 참 잘 다룬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봇대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불필요한 규제나 뭐 전봇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뽑히진 않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본인 이번 정부가 나아갈 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상징들을 구체적인 인사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피우진 대령 같은 경우도 이제 부당한 해고 혹은 뭐 여성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그것과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상징을 잘 다루는 게. 초반에 국정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는 데는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의 베이스가 된 상징을 다루는 세련된 기법 이런 데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감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인사들이 이제 주목받는 걸 넘어서서 잘 다룬다 상징을 굉장히 그게 최근에 국정지지도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두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5.18 기념식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재창 형식으로 불려집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도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부르고요. 또 촛불 집회에서 상록수를 불렀던 가수 전인권 씨도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소위 이제 합창을 허락하지 않은, 재창을 허락하지 않은. 그렇죠. 합창 형식으로만. 네, 노래는 허용하되 다 같이 부르진 마 이거잖아요. 이게 상징을 잘 못 다루는 전형적인 굉장히 유치한 방식의 제재거든요. 재창, 합창 뭐가 그렇게 차이 있다고. 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네, 불필요한 갈등을 불렀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요.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걸 듣고 누가 설득이 됩니까?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굉장히 유치한 주제였죠. 어쨌든 이제 재창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자료 역시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은 남아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10페이지 남겼다고 비슷한 뉴스네요. 네. 지금 근데 안보실장은 현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김관진 실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왜 자료를 넘겨받지 않아서? 어쨌든 현 정부 내 공무원인데. 그래서 사드 문제에 관련한 미국과 협의 내용을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는 거죠? 네, 지금 황당한 이야기죠. 이상한 뉴스예요, 예.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지속 가능한 정부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삭제되는 거거든요. 뭐 남긴 게 없으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뭐 조사해야죠, 당연히. 큰일 났네요, 이분들이. 이 안 국장이 저희도 한번 다룬 뉴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참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얘기 나올 때 알고 봤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했다. 그 당사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소되기 전에 기소할 때도 얘기가 많았죠. 특검의 기소 내용보다 오히려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네. 예. 그래서 구속 안 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수사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안 됐죠, 사실. 핵심 인물 중에.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은 것도 부적절한 자리였는데 돈까지 줬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았다. 감찰 대상이 되죠. 자,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정윤회 문건 최초로 작성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최초 문건에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씨 구체적인 국정 개입 여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 잘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해서, 민정수석이 다시 정윤회 문건부터 그 사건부터 되짚어 보겠다고 했더니 그때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고 하는 내용이 문건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당사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 본인이 작성했으니까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나온 거네요. 뉴스가. 심지어 검찰도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는 문건이 그때 이미 있었고 그거를 검찰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박하는 내용이네요. 네. 곤란하겠네요. 작성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검찰의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건으로부터, 이게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요. 문건으로부터 출발해서 뭐가 조사되지 않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많은 등장인물들이 새로 등장하거나 혹은 이번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실은 뉴스에서 사라진 3인방,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방의 이야기도 여기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수사가 되거나 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향후 진로와 당권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전 지사는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더니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했다면서 친박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무슨 바퀴벌레가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정말 낯을 드셨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던 사람들은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대선에 패배한 당은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분은 단순히 대선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당의 당권을 누가 지고 세력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걸고 큰 싸움을 벌이는 거니까 이 싸움은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선 전에 징계 조치를 받았던 친박의 핵심 인물도 다 징계가 풀렸고, 그렇죠. 여론상의 지지도나 지명도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우세하지만 세력이 없고, 그 지명도 대 세력의 싸움 같은 게 벌어질 텐데, 세력은 없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게 뭐랄까요, 파이터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파이터 기질을 보이는 글을 먼저 쓴 거죠. 바퀴벌레라고. 이거 예. 참, 같은 당내 의원들에게 쓰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랬더니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통령 낙선하면 정기 은퇴해야지라고 대받았고, 뉴스공장의 성격과 굉장히 맞는 공방이네요. 저희가 이 공방을 앞으로 조만간 중계해서 이러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어느 순간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네, 6, 7월 달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저희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대화를 기록한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에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했다라는 이 문제의 메모 외에도 추가로 코미 메모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들 메모는 의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조만간 제출돼서 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파문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이고 이건 뉴욕타임즈의 특종이네요. 폴리티코 특종입니다. 폴리티코 특종. 예. 네. 말만 있다가 이렇게 문서가 나올 때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죠. 되돌아보면 이제 소위 김영환 비망록으로 부를 수 있는 김영환 민정수석의 재임 당시의 회의 사항을 기록한 다이어리.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종범 실록이라고 부를 만한 100여 권에. 예, 50건이 넘는. 98권 아닌가요? 총 다 해서? 아닙니다. 56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왜 98권으로 기억하고 있죠? 예. 제 잘못을 하고. 예. 수십 권의 다이어리. 여기서 이제 사실,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말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네. 문서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게이트로 상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작성됐던 문서들이 나와서 되돌릴 수 없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FBI 코미 국장이 해임되기 전에 만드는 메모란 말이죠. 예,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예. 본인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메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야기를 써놨죠. 제가 보기엔 이 메모의 신빙성이 당연히 상식 수준에서 높게 여겨질 것이고, 이 메모가 만약에 아직 공개 안 됐죠? 네, 있다라는 증언만 우선 나온 겁니다. 네, 메모의 내용이 대략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수사를 그만하라. 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고, FBI에.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 좀 그만하지? 예.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좀 빼주지? 이런 내용을 워낙에,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모든 걸 즉시 기록했다. 미팅 후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즉시 기록하고 그 메모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FBI 고위층한테 다 공유를 해버려서 나중에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 둔 상태인 거죠. 꼼꼼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FBI 국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겠군요. 네. 네. 그래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탄핵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탄핵이 그냥 하도 지지도가 낮으니까 나온 얘기였다면 여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탄핵 국면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돌입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워싱턴 DC죠, 정확하게. 예. 네, 주가 있으니까. 하여튼 워싱턴 주가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실 분이면 아닙니까. 어쨌든 DC죠, DC.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들. 이 코너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기다림을 부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분들이 내부자들 언제 하느냐. 드디어 오늘 합니다. 이제는 앞에 당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예. 자, 이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여당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당 내리사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언론의 주목을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다른 방송에 안 나가시고 혹은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0여일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셔서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축하 등장 음악을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잔잔한 전통음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복당의 편을 공식적으로. 네. 참,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참 이 교통방송 팀들 정말 잔인하네요. 네? 그래도 한 20여일 만에 그 많은 방송 언론 지면에서 제가 사실상 저 개인 인생을 성찰하고 자숙하면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지금 뭐 철새 타령입니까? 새 타령이? 아니 이제 조류에 관한 어떤 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에서 백로처럼 독야청청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욕도 먹지 않고 또 어찌 보면 편안하게 정치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사실상 앞에 안민석 의원 계십니다마는 많은 야당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사실상의 입당 제의도 수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호사를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정당이겠습니까?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심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사실상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좀 진실한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이걸 감성적인 언어나 또 뭐 내 자신의 자아적인 어떤 비판을 통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포장하거나 또 말의 성찬으로서 결코 나는 끝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 마주 앉아 계신 안민석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게 말 저 친구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지원 받으면서 대학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았다면은 저 친구를 별로 감동하고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형편 극복하고 유학 가서 사실상 미국인들의 시신을 닦아내면서 영안실에서 그 유학비를 조달하면서 성공한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저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때려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 딸이나 아들 아직도 제대로 아빠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못난 애비가 됐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저를 만들어준 이 보수 정당의 삼선인으로서
아무리 못난 부모고 이제 치매까지 걸린 그 부모를 나는 잘나고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부모 내팽개치면서 내 출세길 걷는 막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처럼 수구가 아니라 핵심을 상징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진심으로 꿈꿉니다. 박근혜가 보수를 버리고 저를 탄압했지만은 나는 결코 보수를 저버리고 박근혜 저항적 대통령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저 자신을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은 탄압받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게 제가 낫는 길이지. 이제 9년 10년 동안 고생한 저 정치에 제가 어떻게 연정의 대상이 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하고 아무 실리도 없고 이렇게 요거를 얻어먹는 판단과 결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때? 저는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데 마음의 안도를 가집니다. 여전히 저희 자식들은 지 아버지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오늘 우연찮게 양복 안주머니에 이게 80년대 초에 중동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2층 높이의 대형 단포 트럭입니다. 이 운전대를 잡고 하루 10시간, 14시간 노동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처절한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가 가슴에 품고 제가 남은 정치 정말 보수가 핵실하고 다시 사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가족도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유권자가 설득이 될까요? 이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당의 사선 의원님,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원래는 음악을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픈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서 그래도 음악은 틀게요. 좀 이따가. 예. 정권 교체가 되고서 우리 보좌관들이 저를 심각하게 보자고 하더니요. 예. 삼불. 여당 중진으로서 세 가지를 하셔서는 안 된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더 이상 이 품격 없는 언어 이거 자제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에도 제가 여당 중진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로 제가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성태 의원님,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예. 뉴스공장 예. 700만 청취자들이 우습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무튼 한 번 더 이러시면은 뉴스공장 이 청취자들이 아마 김성태 의원님 출연 금지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병우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이 우습냐?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여든 야든 이제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참에 저 역시도 내가 과연 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가, 그런 또 저 스스로도 또 성찰해보는 그런 생각을 김성태 의원님을 통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때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당의 지지율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동시에 얘기하다 보니까
판단을 미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 갔는데 생각과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후회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후회되진 않으세요? 자, 제가 대선을 약 열흘 앞두기 전입니다. 네. 한 열흘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앞두기 전인데 세상이 앞으로 일주일 뒤면 바뀐다는 사실을 그래도 정치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시민사회 노동운동 하면서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정권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 무려 3배, 4배의 지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것을 누가 믿고 있겠습니까? 무능하고 탐욕에 찬 그런 최순실 일가들과 국정농단을 일삼은 권력이 어떻게 또 권력을 다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그런 세력들이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호의했던 세력들이 자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들과 싸우는 게 내가 정치적으로 가장 해야 될 우선적인 길이었지. 자유한국당을 살리러 가신 거라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00일입니다. 정확하게 100일 만에 결심을 한 건데 바른정당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비판을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은 결코 아니었다. 근데 그 당이 이제 개선의 여지가. 밖에서 아무리 계획 보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주창했지만은 국민들은 우리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김성태 의원님.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죠. 김성태 의원님. 그런 불편한 진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저로서는 저 양심상. 근데 자유한국당에 돌아가셔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그 12분이 바꿀 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기사가 며칠 전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김우중 공장장 뭐 다 친한 분들이죠. 며칠 전에 기사입니다. 이분이 쓴 기사에 이재호는 잡아놓고 김성태는 공천 안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수첩에 적힌 내용이에요. 제가 박근혜 정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 의원 앞에.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지내면서 정권이 뻔히 넘어가는 그 형편없는 국민의 80%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정당에서 내가 뭘 얻어먹을 게 있고 뭘 바랄 게 있고 무슨 뭐 고위 당직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거기 왜 갔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대선을 입지를 앞두고 국민들의 바람은 제가 어긋났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길이 호가호위하고 아까 말한 세타령에서 철새라는 것은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 겨울에 먹을 게 많은데 피해가는 게 철새입니다. 둥지 찾아가는 거죠. 나는 그 둥지가 어떻게 보면은 썩고 문드러지고 비바람 태풍 몰아치면 금방 날아갈 그런 둥지입니다. 말씀할 기회가 워낙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할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계속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더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내부에서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정당을 만드는데 100일 만에 똑같은 이유로 바른정당으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하겠다고 돌아가니까 100일로는 실험으로도 짧고 실제.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돌아간 12분에 대해서 그 정말 진정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정말 처참하게 망가지고 형편없는 그 정당이 처음에는 귀족들을 대변하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 보수당이 300년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은 망가지고 깨지면서 산업화를 가지면서 그 혁명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러 진보 정당, 노동당 이런 자유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영국 국민을 변화시켰죠. 저는 절대 오늘 안민석 의원 저 앞에 계십니다마는 지난 9년 전에 친노를 패적이라고 우리는 규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지금 배워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노 그룹이 9년 전에 스스로 패족을 선언하면서 비우고 물러났죠. 그런 가감한 정치적 결단이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낸 미끄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처럼 3년여 동안 이 최순실 일가들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한 저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무너진 거고 보수정당 최대의 대한민국 헌정 70년사에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이 33명이 만든 이 바른정당에서 새로운 개혁적 보수 이걸 가져가면은 이거 소멸시키면 끝나겠죠. 저는 그런데 100일 만에 판단하고 내린 결정은 절대 이 보수의 본류인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이 내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헌정사에서 이 당이 없어질 당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했어. 그렇다면은 들어가서 싸우고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붙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올라가고 바른정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이제 맞으려면 의원님의 판단이 맞으려면 자유한국당을 보수층이 계속 지지하고 굳건하게 지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전될 수도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또 그 판단도 명분을 잃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권하고 연정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당입니다. 또 대상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 자신이 마지막까지 결심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파트너십 연정 대상의 정당원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저 망해가지고 볼품없는 저 장당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비록 요거도 묻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바른정당에 있는 게 훨씬 더 힘든 길 아니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장장, 지금 바른정당 요거도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좀 김성태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 하시든 간에 이게 참 곤혹스럽고 이게 잔인한 시간이니까 네. 이 정도 이제 반성문은 제출을 하신 걸로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정치를 만약 계속 하실 거면 어쨌든 일군의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다는 아니더라도 해든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판단과 결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과 정말 이 개혁보수가 진보와 개혁보수가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그 길을 가시든지 진정으로 개혁보수를 계속 외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화하면서 눈 감고 호가호해했던 그런 세력들도 아직 있습니다. 싸워야 되죠. 우리가 자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 정당 애면하고 배척만 하면 우리 보수 정치는 책임 역할을 다하고 개혁 보수 외침이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에게 아둔한 아버지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김성태 의원님, 반성문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반성문입니다. 근데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는 해명문인 거죠, 이게. 해명문인데, 거꾸로 그냥 바른정당이 지지율도 너무 안 나고, 바른정당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하부 조직이 무너져서, 나도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훨씬 명쾌한 답변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런, 답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면도 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른정당이 반기문 쉽게 말하면은 네. 전 총장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네. 저는 그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 보수정당에서 나는 초질간 난 이번 대선에서만은 보수정당에서 후보 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저는 마지막까지 유승민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난 내부에서 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당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공장장께서 네. 김성태 의원님 무덤을 더 파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하려고 이게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반성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변명과 해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5.18 기념식이 10시부터 광주에서 울리고 그동안 재창이나 합창이나 하면서 10년 가까이 사회적 갈등이 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으로 불러지는 날이고 하여서? 또 제가 노승일 부장 후원금 액수도 오늘 뉴스공장에서 노승일 제가 부장 말씀드린다고 잠깐만요. 했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의 후원금을 모은 이유는 노승일 부장이 했던 발언들 이완용 의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의 관련 발언들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 소홀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이미 3개월 이상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월급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소송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의원님이 대신 의원님 SNS에다가 소송비를 모금한다고 하셨죠? 그게 어제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끝났나요? 그 박창일 신부님 네. 조남으로 네. 그분이 저에게 3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제보를 해주시는 신부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항을 상의를 드렸더니 야 몇백만 원이라도 네. 좀 국민들이 좀 모금을 해서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소소한 비용이 도와주셔야 드니까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랑. 어제 48시간 만에 네.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의 10배 이상의 돈이 모였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 그래서 신부님이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시면서 당신의 평생 당신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돈이 입금된 게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예. 너무나 놀라신 거죠. 주체할 수 없으셔가지고 막 미치겠다 그러시고 너무 그래서 많이 야 이거 들어오니까. 빨리 닫아야 된다 안 의원. 아니 남으시면 근데- 저희한테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 닫겠으면 닫으시죠 했는데 문제는 예. 신부님이 지금 외국에 계세요. 닫을 수가 없다.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온다. 언제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그만 보내시라고 이제 됐다고. 네. 소송 비용 다 마련됐다고. 근데 또 다른 또 고민이 박현석 변호사라는 분이 자기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원래 다은 거예요. 또. 아니 그럼 여러 변호사를 쓰세요 그러면. 안민석인 저 그래서 말씀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해야 노승일 되는데 부장을 위한 이 변호 비용을 더 이렇게 보내셔도 관계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 구자를 닫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신부님이 지금 보내면 필리핀에 보내져 계시거든요.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신부님께서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세요. 1분 단위로 지금 돈이 쌓이고 있어서 이거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 그만 보내시라. 그만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민석 의원 대단합니다. 정권 바뀌고 첫에 입각 이렇게 인사하고 할 때 솔직히 정치인들
나 무슨 장관 이름에 하마평이라도 오를 수 있게끔 언론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자기 PR을 하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 참, 아니 주위 많은 참 분들이 올곧습니다. 저분 보니. 뭐 최순실 국정농단 역할을 했으니까 입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민석은 지금 입각하는 거는 이게 농공행상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빚진거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는 단서를 든 거는 다음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10년 아, 기회 10년 주시면 후에 아니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때가 아니라 보고 저는 국회에 남아서 이 일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 또 역할이 있을 거라고 김성태 보고요. 의원님.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금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금액? 아니 그래서 신부님께서 네. 야 이거 다음 주 수요일 날 당신이 들어오시니까 이 금액 공개를 할까요? 그때 하자. 아니 어제 48시간이 어제 저녁 6시였거든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1억 3천만 원이었고요. 전체 어제 저녁 기준으로 3,750분이 동참하셔서 1분당 한 분이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김성태,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원래 내부자 둘이 2부에서 끝나는 거였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이 나가시다 갑자기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내가 애초에 여기 왔을 때 마음하고는 다르게 길게 변명만 하고 그런 것 같다고 5분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두 분 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나가시다가 내가 변명만 한 것 같다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짧게 5분만 드릴게요. 내가 20일 만에 제가 방송에 다시 나왔습니다. 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내 마음속 내면에 이런 방송의 기회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죄송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애초에는. 그렇지만 내가 아까 방송에서는 내 자신의 당위성만 강변하고 항변하는데 이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요. 사실상 엎어지고 망가졌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뭘 잘하고 뭘 변화시키고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으시죠? 그렇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께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랑 따로 차를 마시면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한테 뉴스공장을 김성태 의원님하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나가서 오늘 반성문 쓰겠다. 이제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을 좋아했던 우리 또 과거 야당의 지지자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많았죠. 그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마음들도 헤아려서 또 분명하게 반성문을 쓰셔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나마 국민들이 지금 좀 실망해 있는 이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반성문을 쓰러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들이 이게 공장장이 너무나 지금 이야기를 많이 시간을 줘가지고 저도 오늘 세월호 7시간 서브가 지금 대통령이 여민관 3층에 근무하시잖아요. 거기 1층에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서브가 저장이 돼 있다는 제보가 있고 삭제했지만은 복구할 수 있다는 이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좀 드리려고 했고 데이터 다 삭제된 게 했는데 사실은 이 해명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청취자들에게 해명이 아니라 자칫하면 변명을 들릴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이 상황은 김성태 의원님이 분명하게 좀 입장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쨌든 저도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인 게 처음이어서 그리고 가신 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그 이후에 이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제 그 의원님 김성태 잘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김호중 공정장 안민석 의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 자신을 강변하고 항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사실 안민석 의원이 나를 얼마나 이혼 바른정당은 이혼 정당이고 또 박지라고 얼마나 나를 위장 이혼입니다. 정확하게. 위장 이혼 뭐 박지 정치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걸 정말 안민석 의원한테 부정도 하고 때로는 참 정치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저렇게 형편없는 발언을 해도 되냐 이렇게 비판도 했지만 제가 김성태 의원님께 박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참 그래요. 저 혼자 들은 이야기를 합시다. 야당의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 여당으로서는 그런 품격 없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1분 뭐 정도밖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저 자신을 요약해서 뭐 위한 이 방송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나는 지난 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청취자들에게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자성하고 반성의 시간을 20일 가졌는데 제가 더 성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은 저의 처절한 진정성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분을 보내면서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김성태 의원님의 심정은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네. 한번 들려주십시오. 사실상 오늘 저도 처음에 시작해서 이게 솔직히 처음에 아무리 제가 욕을 얻으면 쇠타령이 뭡니까? 쇠타령이 나오면서 김성태 의원님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네?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고 했는데. 저희는 쇠타령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김성태 의원님의 심정은 이것일 것이다. 음악을 들으시고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거꾸로 소개되어 있네요. 여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 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선 평가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에 선임된 김민석 원장 연결해서 민주당 내부의 민주당 입장에서의 대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민주연구원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좀 생소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 그렇죠. 예.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당의 연구소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당의 전략이나 방향이나 정책을 방향을 잡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도 파악하는 기능을 하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은 야당으로 계속 있어서 그 정당 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당내에서 최대 기구이긴 한데 인사와 재정이 독립된 여의도 연구소만큼 알려지지 않았었죠. 이제 그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역할을 집권당의 연구원으로 재정립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최대 내부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와 재정이 독립되어 있고 현재 정당 그러니까 그 법상 국고보조금 정책 지원되는 것, 정당에 지원되는 것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정책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소에. 그래서 가장 큰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선이 끝나면 이제 이기든 지든 백서 형태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백서를 만들겠죠? 예, 그렇죠. 지금 연구원이 우선 이렇게 초를 잡아서 중심이 돼서 백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제가 선대위에서 종합상황본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합상황본부가 앞으로 끝나고 나면 백서를 만드는 어떤 기초 작업을 연구원과 함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종합상황본부를 맡았고 끝나고 또 연구원을 맡게 돼서 백서 작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골자는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백서까지 이제 나오려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네. 큰 틀에서 이번 대선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대선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도 뭐 누구나 민주당 선거 캠페인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선 당시 상한 법무장이셨고, 이제 앞으로 이 작업을 총괄해야 되는 분으로서 간략하게 큰 틀에서 승인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후보, 캠프, 그리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이제 안정되고 준비돼 있었고, 다른 후보들이 그에 비해서 취약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5년 전에 비해서 권력 의지라든가 아니면 정책 또는 어떤 당학 정도, 그리고 인물군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캠프, 즉 당과 선대위라고 그러니까 구성되는 캠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97년, 2002년 두 번 저희 민주당 이제 진영이 승리하고 나서 지금 15년 만에 승리인데요. 2002년 이후에 유일하게 당이 안정되고 당 지도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대위가 안정되고 선대위의 선거 리더십이 다 총집결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굉장히 화합하면서 치른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또는 당내 원로들도 굉장히 선거를 잘 치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자평 타평을 하고 있는 그런 선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환경 자체가 어쨌든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촛불 민심에서 시작되고 탄핵을 거치면서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기본 환경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공통분모 위에서 그럼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지? 어떤 정당이, 어떤 세력이 해야 되지? 라는 것에서 후보가 더 준비되어 있고 정당이 더 규모가 있고 더 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과거와 달리 보수가 아니라 일정한 어떤 진보 진영 후보인데 가장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안정되어 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후보, 캠프, 환경 내지는 국민의 어떤 힘,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를 이룬 선거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가 궁금해진 지점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여쭤보면, 네. 후보도 2012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권력 의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후보가 그 5년 전에 비해서 권력 의지라고 표현되는 어떤 마인드 세트가 훨씬 더 강해졌나요? 일단 5년 전에는 후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갑자기 불려 나온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에 비해서 5년간 스스로 준비하고 또 확실하게 이제 나라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어쨌든 돌파해 왔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예. 그리고 선거를 실제로 준비해 왔고, 그리고 후보가 자신의 리더십의 한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라는 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결국은 상당 부분을 인내하면서 그렇지만 자기 원칙을 관철해내는 형태의 어떤 자기 유형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서 전체 선거 캠프를 5년 전에는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방목한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전체 선거 캠프가 돌아가도록 하고 필요할 때에는 선거 캠프의 방향도 잡아주는 정도로 그 리더십과 권력 의지의 수준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의 화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시장, 안희정 도지사가 당시 조사로는 다른 당의 대선 후보급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화합을 하겠느냐, 혹은 뭐 경선이 끝나고 누군가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또는 다른 캠프에 있던 그 인사들과 과연 융합하는 캠프, 종합적인 선대를 꾸밀 수 있겠느냐,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요인에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저희는 환상의 출연진이 있는 그 경선을 치른 건데요. 그 환상의 출연진이라는 게 하나는 안희정, 이재명 어떤 분도 선거가 끝나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당을 이탈하든가 이런 것을 꿈도 꾸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꿈은 꿔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 꿔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두 예. 분 다 결국은 승패와 상관없이 당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2년 이후에 유일하게 경선 후유증이 없는 선거였죠. 사실상. 그러니까 후보 이탈이 없는. 예. 그리고 후보 간의 이탈이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상적인 것은 대략 당선자의 지지율이 50%에서 60%가 되고 나머지 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20%씩인데 당의 주류 노선에 약간 좌, 약간 우를 딱 양날개를 형성해주는 결과가 돼서 네. 사실상 당 밖에 있는 다른 당이나 다른 경선 후보들의 어떤 지지세뿐만 아니라 어떤 노선, 흐름까지를 다 포괄하는 결과가 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출연진이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후보들이었고 심지어 경선에 뛰어들기 전에 이렇게 접으셨던 박원순, 김부겸 두 분조차도 그 전 과정과 선거 과정에서 다들 나름 굉장히 열심히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물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또한 그분들에게 모두 공이 상당히 돌아갈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그 유권자의 눈에 띄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1번가라든지 혹은 뭐 현장에서의 캠페인이라든지 뭐 의원들의 네.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눈에 띄고 예, 그리고 열심히였고 조직적이었다. 네. 이런 인상을 받는데 예. 이렇게 혼연일처가 됐다? 혹은 뭐 캠페인이 굉장히 세련됐다? 예. 이건 어떤 데서 기인한 겁니까? 어떻게 아까 분석하십니까? 제가 예. 후보 캠프 그다음에 국민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절박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게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후보로부터 일선 당원들까지 다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교적 그런 절박함 속에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을 잘 지킨 거죠. 그래서 문재인 1번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투표 참여 동료 캠페인 영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 세 분이 막 막춤을 서로 망가지는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찐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런 영상은 급해서 제가 상황 본부를 맡고 있었을 때 저희가 직접 그냥 판단에 의해서 만들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필요하면 다들 알아서들 이렇게 뛰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적 이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한다, 문재인 잘한다 라기보다는 민주당 잘해라, 문재인 잘해라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이겼다고 보고 그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뛰자라는 각오였는데 비교적 모두가 그 마음 자세를 어느 정도 견지하면서 치러온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 현장을 내부에서 보셨는데 이 우리 정당사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표를 향해서 각 정파나 뭐 각 단위에서 모두 다 협력하는 이런 선거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뭐 정치권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뭐 고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께서 선거 후에 제게 이번에 정말 선거 잘 치르더라.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의 글씨, 현수막 하나의 위치까지도 선정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95년도에 조순 시장이 승리했던 야당 최초에 승리했던 그 선거부터 치러봤고 큰 선거를 비교적 다 겪어봤는데 제일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던 것이 그동안은 95년 선거였는데요. 그거는 비교적 소규모의 선거였고 이번에는 대규모의 선거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는 거의 기념비적인 선거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 당선 직후에 했던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다들 갖고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사실 거의 다 되기도 했고 전화상으로 묻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왕 연결된 김에.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네. 인선 관련해서 잡음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 간략하게 이게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사실이다 아니다 과장됐다 혹은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대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닌 걸로 나중에 다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네. 잡음이랄 것이 없었고 이번에도 결국은 보니까 사후 평가는 당내에서 이거 참 괜찮게 됐다. 인선도 괜찮고 여성이 거의 50%에 이렇게 된 것도 앞으로 당과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새로운 동력이 잘 될 것 같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약간의 오보와 낭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돼서 만들어졌던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민주원장만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하실 건 아니죠? 10년, 20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네. 그러면 시켜주면 계속 하실 겁니까, 민주원장을? 그게 일단 임기가 내년 1년, 이게 지금 현 김용희 원장님 남아있는 임기를 하는 것이어서요.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민주연구원장 되고 나시면 이제 이번 뭐랄까요 대략 15년 만에 정치적 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도 하실 거죠? 뭐 그럼 당연하죠. 저도 이런저런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사실은 이번에는 이 제게는 굉장히 아주 해피하게 제가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정리를 하는 일이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제가 하기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좀 적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서 진행되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주연구원 원장이 된 김민석 원장이었습니다. 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입니다. 해서 TV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5월 광주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영화 5월의 감독 김태일 감독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사실관계 하나 확인해 놓고요. 우선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가 적지 않은데 이 5월에는 어떤 점에 주목한 다큐입니까? 예, 그 5월에를 영문으로 번역했을 때 노네임 스타스라고 이름 없는 별들이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주 항쟁은 강주 시민들이 당시 한 70여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당시 아마 간접적으로 강주 시민들이 다 참여했던 항쟁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이름 없이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로 그 주먹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청에서 식사조를 했던 분들 주로 여성분들과 마지막 그 도청에서 총을 들고 싸웠던 기동타격대분들 좀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했던 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쪽 사이드에서는 여성으로서 현장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주인공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기동타격대 진압군 쪽에 있었던 분들입니까? 기동타격대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시민. 기동타격대는 그 강주 항쟁이 그 계엄군에 진압되기 하루 전 26일 날 만들어진 강주를 직접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군요. 다큐가.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더니 스텝이 굉장히 적은데. 네네. 스텝도 사실상 가족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상군회라고 그 큰아이 이름을 따서 만든 제작 집단인데
예, 이게 제가 그 민중의 세계사 10부작 시리즈를 좀 기획하면서 제작 기간이 한 30년 정도 잡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함께할 사람들이 이게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예,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제작비가 없어 그러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스텝이. 아유,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네, 일은 많이 시키지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얼마나 오랜 제작 기간이 소요됐습니까? 이번 영화는? 여기는 준비 기간하고 제작 기간에서 한 3년 정도. 예. 3년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로 뭐 특별히 상업적 이득을 얻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틈틈이 촬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나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제가 5호래를 만들 때가 그 MB 정권이 들어섰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이걸 제작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할 수 없이 그 장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예. 작업을 시작했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냥 혼자 힘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가족들과 함께.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는 아니고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마치기가 힘들었던 작품이라고 감독의 의지로 끝까지 밀고 나간 영화 같은데, 근데 왜 굳이 꼭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가 혹은 다큐가 있는데 굳이 또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겁니까? 이렇게? 예, 뭐 여전히 강주항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아직도 정확한 진상 규명이라든지 뭐 보상이 아닌 배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좀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 없이 역사 속의 배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이 사람들을 제 작품에서나마 담아서 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주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잊혀져 버린 사람들을 기록으로 꼭 남겨둬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기억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랑 혹시? 제가 그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네. 내가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딱 그 5월달, 80년 5월달에 예, 집에 있었는데 예. 그때 그 9시 뉴스를 동네 분들과 모내기를 마치고 오신 분들을 같이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그 일방적인 그 뭐랄까 이 계엄군 편에서 예.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저렇게 그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늘 약간은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도 그 뉴스가 좀 이상했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알고서 꼭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영화인으로서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사실상 거의 사비로 이렇게 다큐로 기록으로 남기신 분으로서 지금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바라신 점이 있습니까? 예. 좀 뭐랄까 이 촛불의 민심을 잊지 않고 좀 상식이 통하고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독립 영화인으로 그 영화인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작품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에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다른 5월에 김태일 감독이었고요. 이 영화 5월에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9시 반 TBS TV, IPTV, 스마트폰 TBS 애플리케이션, TBS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 문자 메시지 역대 최고 기록은 단위 시간당 최고 기록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가 출연하였을 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용문자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김성태 의원의 인터뷰 과정 중에 그 역대 최고 기록을 2배를 단숨에
뛰어넘어서 이 기록은 다시 본인이 아닌 한 깨질 수 없지 않겠는가. 네. 본인이 아닌 한 다시 깨질 수 없을 기록인 것 같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낼 줄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단숨에 2배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사실 저희가 음악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음악 새가 날아든다는 그냥 오프닝이었을 뿐이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음악들로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결국 2개밖에 못 틀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클로징 할 때 그중에 준비한 음악 하나 정도를 또 틀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저희가 1000단위가 넘어가는 문자 중에 찾아봤어요. 김성태 의원님한테 혹시 응원 문자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열심히 찾았는데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김성태 의원님 힘내세요. 제가 보기엔 의원실에서 보낸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요청사항이 장재원 의원님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 의원님의 기록은 본인이 깨거나 장재원 의원님이 깨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혹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돌아오신다면 다시 깨든가 이런 3자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다음 기록은 언제 경신될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오늘은 저희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마련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예, 긴급 김성태 의원님 회군이 있어가지고 그 새 특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정말 저는 새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철새, 불사조, 박쥐. 아니 왜 정치권을 이렇게 새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거 못할 짓입니다. 방송도 좀 자중하십시오. 김성태 의원님과 장재현 의원님과 홍준표 전 도지사 저기는 빅3는 일단 구축했거든요. 빅4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방송에 와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해야만 하는 방송이 저희 방송이에요. 압니다. 예. 조금 더 계셨으면 아마 눈물도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눈물 글썽글썽한 채 가시긴 했어요, 사실. 네. 거의.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음악을 틀었을 텐데.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럼요. 네, 자. 잔인하기로 해요. 궁장장님을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잔인한 게 아니라 저는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반영할 뿐이지 더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론 주제로 가기 전에 제가 사실 요새 이 뉴스공장 제 도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많아서 예. 예고 부탁도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AS도 해달라 그러시는데 하나는 그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울방. 박근혜 거울방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달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건축학적으로 접근할 게 굉장히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거울방은 베르사유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하겠고요. 거울방이 건축사적으로 다만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얘기하면 저희 목욕탕에 큰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방을 너무 사실로만 보시지만 말라는 얘기. 목욕탕에다 큰 거울 붙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저 분석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욕실에는 사면이 거울이에요? 화장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면이 거울이에요? 아니, 사면은 아니고 2면 정도는 됩니다. 그 2면 정도 가지고 지금 사면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AS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로 예. 시민들과 같이 걷기 퍼레이드. 예. 광화문에서 서울시까지 굉장히 하자고 좋은 했잖아요. 아이디어라고. 예. 근데 무지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저 SNS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듣자마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근데 거기서 왜 그날 그러셨잖아요. 시청까지만 걷자고 대한문까지만 걷자고 그랬더니. 그게 서울역 너무 멀다고. 그랬더니 그게 말도 안 된다고. 그거는 공장장이나 공장장은 광화문만 걸으시고 우리는 서울역까지 걷고 네. 이왕이면 청와대 분수대까지 걷겠다. 지난번에 왜 촛불 집회하면서 못했잖아요. 그리고 촛불 집회할 때도 광화문에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다가 차 세워놓고 걸어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호응도가 높은 거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엄숙한 취임식 말고 그렇게 걷는 게 네. 훨씬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청와대에서 혹시 연락 왔습니까?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아이디어 카피 좀 하겠다고? 여기서 아이디어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도 별로 안 들고 좋은 거니까 좀 많이 좀 세일 좀 해주시고 그럼 아이디어 로열티라도 가능하면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행사 자체가 좋은 시민의 행사로 남는 게 저는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이게 그 성공적이어서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히고 네. 여야 상관없이 그럼요. 국민 속으로 걸어간다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히면 좋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락을 안 오죠. 그런 연락 없습니다. 저기 뭐야. 만약에 아이고. 연락 없이 하면은 홍군형을 내주세요. 저작권 그런 건 없고요. 우리 다 같이 모든 SNS 네티즌들이 워낙 바라시는 거니까는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요. 거울방은 따로 하신 이유는 굉장히 뭐냐면 그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에요.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게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거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심리적인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어떤 네티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건축과 공간을 빌어서 정치 얘기하고 있다 이러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말이죠. 정치는 모든 관계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법과의 관계, 공간과 공간의 관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얘기되고 심리적으로도 얘기되고 정치적으로도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정치라는 거는 우리 그냥 공기에 호흡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정치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란 그래서 말이죠.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바뀐 것 바뀌어서 예. 좋아요. 좋아요. 저는 오늘 피우진 때문에 좋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좋고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근데 본론으로 갑시다. 오늘 본론이 그럼 뭡니까? 본론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가 요번에 꼭 17번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17번이 보장이 안 되면 관두라는 얘기도 있지만 공장장님의 멘트가 없어지면 제가 좀 더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많더라고요. 공장장이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너무 떠든다. 박사님 얘기 더 듣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장장님의 그 떠드는 게 없으면 사람들 귀에 메시지가 남지를 않습니다. 저는 공장장님을 오직 기쁘게 해드리기 저는 위해서 잡담과 그러니까 배경음악으로 그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화장실도 하겠다 이랬었는데 한 번만 더 이 정치적인 공간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디를 할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중에서 청와대의 인수인계의 시스템이 전혀 망가져 있다. 네, 완전히 망가졌죠. 이것 때문에 제가 요거 한 번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 네, 기록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번 기록관. 기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조금 강의 들어도 돼요. 예, 강의가 짧아요. 아주 짧으니까 아주 짧은데요. 예.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시게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예. 어디에 있을까요? 세종시에 있겠죠. 뭐. 어떻게 아세요? 눈치로 그냥 별로 눈치로. 대부분 중요한 세종시의 그 호수공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기록관에. 그리고 설계도 꽤 잘 됐습니다. 뭐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도 받고 그랬는데 무슨 그 옥새 모양으로. 옥새를 담는 왜 함이 있잖아요. 옥새함. 옥새 함이 모티브가 거기서 왔어요? 모티브가 거기서 와서 그냥 박스 모양이에요. 박스 모양으로 해서 아주 괜찮은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는 괜찮아요. 전시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전시는 왜 있잖아요. 그 왜 장엄하고 왜 대통령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박물관. 네, 너무 그래서 저는 좀 그 전시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설계 자체로 대통령 기록관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게요. 지금도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그동안 NLL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대통령 기록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는 공공 기록물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4개의 기록관이 있습니다. 공공 기록관이. 대전에 본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이제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2개가 송남에 있는 거 하나. 송남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요? 네, 부산에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에 왜 사고라고 아시잖아요. 사고. 예.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 예. 사고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모르죠. 몇 개 있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4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사고도. 네. 사고도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조선 왕조실록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록 문화에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이 지금 그 세계 유네스코 기록물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 아시죠? 세계죠. 모르십니다. 그냥 제 오늘 눈빛을 보세요. 모르는 눈빛이잖아요. 알면 벌써 얘기했죠. 막 잘난 척하면서. 근데 좀 오늘 이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기록 문화가 우리한테 엄청난 있었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기록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다음으로 넘기는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런 게 쭉 강점기 사회와 독재 문화에서 없어졌는데 사실 그걸 다시 세우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거든요. 20세기에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얼핏. 아니,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면서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네 개가 있었어요. 네 개가 서울에는 당연히 규장각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규장각만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충주에 있었고, 전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지금 그 성주 참외 유명한 지금 사드 때문에 하는 성주에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왜 성주에 있었을까요? 글쎄,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멀리. 4개가 있었는데, 예.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 불타버렸어요. 언제? 강점기 아니면. 모르는 것만. 강점기 아니면 전쟁. 임진왜란 때. 아시다시피 전주에 경기전에 있던 것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러면 같은 기록물을 4군데 분산해서. 4군데 분산한 거죠. 똑같은 당연히 거를. 이거는, 그거 당연하죠. 옛날. 다 필사해가지고 손으로. 지금은 전자 시대가 아니고 이거 똑같은 걸 복사해가지고 4군데 놔뒀습니다. 일부러 멀리 보냈네요. 근데요. 대단했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4개를, 그 다음에 불타가지고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4군데다 해요. 이번에 오대산, 묘양산, 또 하나가 무슨 정곡산, 정족산이라 강화에 있는 거 5군데에다 보관을 했어요. 외장 하드였었네요, 그때. 아니, 그때는 이제 프린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업으로 외장 하드를 4군데 이렇게 분산시킨. 근데요. 제가 여기서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이상한 게요. 왜 한양 이남에만 했을까? 보세요. 한양 이남에만 그러네요. 했잖아요. 그거는 북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쪽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침범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임진왜란 때 불탈 거라고는 밑에서 올라올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재밌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우리한테는 실력도 안 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모르죠. 아면 벌써 안 주겠죠.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북한군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1950년에 점령했잖아요. 6.25 사변 나고 나서. 실록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습니다. 규장각에 있는 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부가 어디 있게요? 몰라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형량으로 가져갔습니다. 하하, 참. 김일성이 이거 가져가라고 그때 하여튼 아주 굉장히 빨리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꼭 히틀러가 왜 이전에 왜 그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가져갔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우리가 정통성, 전통이다. 그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그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전체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김일성 대학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북한 말로 번역이 돼서 있습니다.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죠. 한글로 번역이 된 거죠. 한글로 번역.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물에 관련되고 이걸 공간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또 큰 공간 지리학이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네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56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왜 98건으로 기억하고 있죠? 제 잘못을 하고. 수십 건의 다이어리. 여기서 이제 사실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말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네, 문서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데이터로 상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작성됐던 문서들이 나와서 되돌릴 수 없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그 FBI 코미 국장이 해임되기 전에 만드는 메모란 말이죠. 네,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메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야기를 써놨죠. 제가 보기엔 이 메모의 신빙성이 뭐 당연히 상식 수준에서 높게 여겨질 것이고 이 메모가 만약에 아직 공개 안 됐죠. 네, 있다라는 증언만 우선 나온 겁니다. 이 메모의 내용이 대략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수사를 그만하라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고 FBI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 좀 그만하지. 예.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좀 빼주지. 이런 내용을 워낙에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모든 걸 즉시 기록했다. 미팅 후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즉시 기록하고 그 메모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FBI 고위층한테 다 공유를 해버려서 나중에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 둔 상태인 거죠. 꼼꼼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FBI 국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탄핵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탄핵이 그냥 하도 지지도가 낮으니까 나온 얘기였다면 여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탄핵 국면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돌입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워싱턴 DC죠, 정확하게. 예. 예, 주가 있으니까. 뭐 하여튼 워싱턴 주가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실 분이면 아닙니까. 어쨌든 DC죠, DC.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들. 이 코너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기다림을 부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분들이 내부자들 언제 하느냐. 드디어 오늘 합니다. 이제는 앞에 당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예. 자, 이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여당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당 내리사선. 저희가 사실 이제 김성태 형님이 언론의 주목을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다른 방송에 안 나가시고 혹은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0여일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셔서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축하 등장 음악을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잔잔한 전통음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복당의 편을 공식적으로. 네. 참,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참 이 교통방송 팀들 정말 잔인하네요. 네? 그래도 한 20여일 만에 그 많은 방송 언론 지면에서 예. 제가 사실상 저 개인 인생을 성찰하고 자숙하면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지금 뭐 철새 타령입니까? 새 타령이? 아니, 이제 조류에 관한 어떤. 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 정당에서 백로처럼 독야청청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욕도 먹지 않고 또 어찌 보면 편안하게 정치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사실상 앞에 안민석 의원 계십니다마는 많은 야당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사실상의 입당 제의도 수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호사를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정당이겠습니까?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신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군요. 김상조 교수가 재벌개혁을 주장한 세월 참 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주장은 그저 이론으로만 취급됐습니다.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벌의 힘은 김상조 주장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만큼 아주 막강했습니다. 재벌들은 그동안 너무 힘이 셌죠. 예. 힘이 센 게 무슨 죄냐? 죄가 됩니다. 그 힘은 정치와 거래하고 결탁한 대가로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재벌을 다 해체하고 회장들 다 구속하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좀 더 공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다 먹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조금 나눠주는 것을 그걸 경제라고 부르는 불공정한 우리 사회를 개선해 주길 바라는 거죠. 진보는 혁명해서 다 때려 엎자고 하는 거라고 그런 공포로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었던 그 프레임 이번 기회에 무너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크게 한 발 나아가면 다음 세대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내딛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김상조 교수의 건투를 빕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원래 취임 초에 인사가 결국 어떤 사람이 이제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화제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유난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깜짝 인사도 있고요. 예. 김상조 교수의 지명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려왔죠. 재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예. 옳게 왔다 이런 분위기겠죠. 예. 네. 그렇게 될 것만 같은데 되고 말았구나. 이런 분위기일 것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에 관해서 삼성이 상징적이니까 더 그런 거죠. 유일하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김상조 교수 저 인터뷰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좀 더 특별하고 예외적이다. 예. 그 법의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혜택 입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흔히 불렸던 그 힘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본인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만들 것인가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재벌이 삼성이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까지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래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지목해 왔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가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 이제 강단에서만 얘기하는데 이분은 예를 들면 삼성에 가서 강연도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그 앞에서 쓴소리도 하십니다. 예. 예.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현장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기업 쪽의 인사들하고 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무에도 강하고 특검에 가가지고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죠. 예, 특검의 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검에 가서 삼성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 적용을 해야 정확하게 문제 삼을 수 있다. 예, 뇌물죄의 어떤 본질을 네. 이야기해 주신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자, 이 김상조 지금도 검색어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경제개혁연대 소장 교수 지명됐고 또 화제가 된 인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여성 헬기 조종사 출신의 피우진 예비 육군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 또한요, 깜짝 인사여서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김상조 교수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이 피우진 예비역 중령 임명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더 훨씬 파격적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고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요.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였고, 최초의 보훈처장이었고, 관련된 일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 유방암으로 이제 절제술을 했더니, 사실상 강제퇴역을 당했죠. 예, 군에서 강제퇴역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제, 피우진 처장 내정자가 이게 왜 장애냐. 네, 소송을 거쳐서 복귀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최초 여성 보훈처장까지 간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인데, 최초를 많이 단 분인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 사실상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좀 진실한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이걸 감성적인 언어나 또 뭐 내 자신의 자아적인 어떤 비판을 통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포장하거나 또 말의 성찬으로서 결코 나는 끝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 마주 앉아 계신 안민석 의원이 저 개인적으로 정말 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게, 말 저 친구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지원 받으면서 대학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았다면은 저 친구를 별로 감동하고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형편 극복하고 유학 가서 사실상 미국인들의 시신을 닦아내면서 영안실에서 그 유학비를 조달하면서 성공한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저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 딸이나 아들 아직도 제대로 아빠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못난 애비가 됐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저를 만들어준 이 보수 정당의 삼선인으로서 아무리 못난 부모고 이제 치매까지 걸린 그 부모를 나는 잘나고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부모 내팽 끼치면서 내 출세길 걷는 막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처럼 수구가 아니라 핵심을 상징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진심으로 꿈꿉니다. 박근혜가 보수를 버리고 저를 탄압했지만은 나는 결코 보수를 저버리고 박근혜 제왕적 대통령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저 자신을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은 탄압받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게 제가 낫는 길이지. 이제 9년, 10년 동안 고생한 저 정치에 제가 어떻게 연정의 대상이 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하고 아무 실리도 없고 이렇게 요거를 얻어먹는 판단과 결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때? 저는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데 마음의 안도를 가집니다. 여전히 저희 자식들은 지 아버지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오늘 우연찮게 양복 안주머니에 이게 80년대 초에 중동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2층 높이의 대형 덤프트럭입니다.
이 운전대를 잡고 하루 10시간, 14시간 노동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처절한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가 가슴에 품고 제가 남은 정치 정말 보수가 핵실하고 다시 사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가족도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유권자가 설득이 될까요? 이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당의 사선 의원님,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 한마디 해 주시죠. 저희가 원래는 음악을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픈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서 그래도 음악은 틀게요, 좀 이따가. 예. 정권 교체가 되고서 우리 보좌관들이 저를 심각하게 보자고 하더니요. 예. 삼불. 여당 중진으로서 3가지를 하셔서는 안 된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더 이상 이 품격 없는 언어 이거 자제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에도 제가 여당 중진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로 제가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성태 의원님,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예. 뉴스공장 예. 700만 청취자들이 우습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무튼 한 번 더 이러시면은 뉴스공장 이 청취자들이 아마 김성태 의원님 출연 금지. 보다 인상적인 일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근데 장성들이 술자리에 이제 여군을 불렀다고 해요. 예. 이게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그 일화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그게 저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대요? 예, 여군은 네.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못 예,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일화가 뭐냐면 장성들이 술자리에 여군을 부르자 어쨌든 장성들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중령에게. 그러자 이제 피우진 중령이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면서 여군들을 완전 문정을 시킨 다음에 총기를 다 휴대하고 그리로 보냈다고. 그래서 완전 문정하고 총 들고 갔다고 합니다. 네, 명령하신 병력이 준비된 게 맞죠. 네. 여군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장성들의 시각에서 군인으로 대응한 거죠. 굉장히 잘한 대응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고. 네. 이거는 왜 저는 이 일화를 전해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상남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상여자라는 표현이 탄생해야 된다. 대단한 뭐라고 그냥 깡이죠, 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사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말은 뭐냐면 이번 정권이 상징을 참 잘 다룬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봇대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불필요한 규제나 뭐 전봇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뽑히진 않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본인 이번 정부가 나아갈 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상징들을 구체적인 인사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비호진 대령 같은 경우도 이제 부당한 해고 혹은 뭐 여성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그것과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상징을 잘 다루는 게. 초반에 국정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는 데는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의 베이스가 된 상징을 다루는 세련된 기법. 이런 데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감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인사들이 이제 주목받는 걸 넘어서서
잘 다룬다, 상징을 굉장히. 그게 최근에 국정지도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두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5.18 기념식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재창 형식으로 불려집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도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부르고요. 또 촛불 집회에서 상록수를 불렀던 가수 전인권 씨도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그 소위 이제 합창을 허락하지 않은, 재창을 허락하지 않은. 그렇죠. 합창 형식으로 예, 만든다고. 노래는 허용하되 다 같이 부르진 마 이거잖아요. 이게 상징을 잘 못 다루는 전형적인 굉장히 유치한 방식의 제재거든요. 재창, 합창 뭐가 그렇게 차이 있다고. 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네, 불필요한 갈등을 불렀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요.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걸 듣고 누가 설득이 됩니까?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굉장히 유치한 주제였죠. 어쨌든 이제 재창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자료 역시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은 남아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페이지 남겼다고 비슷한 뉴스네요. 네. 지금 근데 안보실장은 현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김관진 실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왜 자료를 넘겨받지 않아서? 어쨌든 현 정부 내 공무원인데. 그래서 사드 문제에 관련한 미국과 협의 내용을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는 거죠? 네, 지금 황당한 이야기죠. 이상한 뉴스예요, 예.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지속 가능한 정부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삭제되는 거거든요. 뭐 남긴 게 없으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뭐 조사해야죠, 당연히. 큰일 났네요, 이분들이. 이 안 국장이 저희도 한번 다룬 뉴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참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얘기 나올 때 알고 봤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했다. 그 당사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소되기 전에 기소할 때도 얘기가 많았죠. 특검의 기소 내용보다 오히려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네. 예. 그래서 구속 안 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수사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안 됐죠, 사실. 핵심 인물 중에.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은 것도 부적절한 자리였는데 돈까지 줬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았다. 감찰 대상이 되죠. 자,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정윤회 문건 최초로 작성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최초 문건에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씨의 구체적인 국정 개입 여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 잘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왜냐하면 대해서, 민정수석이 다시 정유의 문건부터 그 사건부터 되짚어보겠다고 했더니 그때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고 하는 내용이 문건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당사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 본인이 작성했으니까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나오고 거네요. 뉴스가. 심지어 검찰도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는 이유가 문건이요? 담겨 있는 문건이 그때 이미 있었고 그거를 검찰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박하는 내용이네요. 네. 곤란하겠네요. 작성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검찰의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건으로부터 이게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요. 문건으로부터 출발해서 뭐가 조사되지 않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많은 등장인물들이 새로 등장하거나 혹은 이번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실은 뉴스에서 사라진
3인방,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방의 이야기도 여기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수사가 되거나 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향후 진로와 당권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전 지사는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더니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했다면서 친박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무슨 바퀴벌레가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정말 낯을 드셨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던 사람들은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대선에 패배한 당은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 내분은 단순히 대선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당의 당권을 누가 지고 세력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걸고 큰 싸움을 벌이는 거니까 이 싸움은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선 전에 징계 조치를 받았던 친박의 핵심 인물도 다 징계가 풀렸고 그렇죠. 여론상의 지지도나 지명도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우세하지만 세력이 없고 그 지명도 대 세력의 싸움 같은 게 벌어질 텐데 세력은 없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게 뭐랄까요 파이터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파이터 기질을 보이는 글을 먼저 쓴 거죠. 바퀴벌레라고 이거 예. 참 같은 당내 의원들에게 쓰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원행입니다. 그랬더니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통령 후보 낙선하면 대통령 낙선하면 정계 은퇴해야지라고 대받았고 뉴스공장의 성격과 굉장히 맞는 공방이네요. 저희가 이 공방을 앞으로 조만간 중계해서 이러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어느 순간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네, 6, 7월 달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저희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대화를 기록한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에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했다라는 이 문제의 메모 외에도 추가로 코미 메모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들 메모는 의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조만간 제출돼서 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파문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이고 이건 뉴욕타임즈의 특종이네요. 폴리티코 특종입니다. 폴리티코 특종. 예. 네. 말만 있다가 이렇게 문서가 나올 때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죠. 되돌아보면 이제 소위 김영환 비망록으로 부를 수 있는 김영환 민정수석의 재임 당시의 회의 사항을 기록한 다이어리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종범 실록이라고 부를 만한 100여 권에 50건이 넘는 98권 아닌가요? 총 다 해서? 아닙니다.